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발해 사회 제도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어디가 이제 알다시피 발해는 지배층인 고구려 계통 사람들과 그다음에 피지배층인 말갈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배층은 왕실을 비롯한 그 귀족인 고씨는 거의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인데, 물론 일부 이제 말갈 계통, 오씨 같이 소수 지배층으로 편입된 거 있고요. 어 대부분은 이제 피지배층으로서 종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해의 이제 사회 구조, 지배층 성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여기 지배층 안에는 대부분 이제 고구려인들이라고 했죠. 고구려인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말갈 계층의 인제 사람들이, 말갈 수장층들이 인제 편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배층 안에서도 세족 계통인 우성만족하고 우선망족과 그다음에 일반 귀족들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성망족에는 우리가 있는 왕족인 대씨, 그다음에 귀족인 고씨, 장씨, 두씨, 이런 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은 이제 발해 정권의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건세가들이에요. 근데 일부 막 양씨라든지 오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갈 계통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목축이나 수족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기본이 되는 생산 활동은 농업이었다. 말갈인들 대부분 농민이었고요. 이들 총량 말갈인들은 총장인 수정을 통하여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자, 발해 지배층인 고구려 귀족은 말갈사의 내부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를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에 연결하는 방법을 썼다. 예. 그래서 말갈 상층부를 흡수 통합을 해 갖고 이렇게 그들을 인제 지배 체제에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해 문화인데, 발해 문화는 이 강독하면서 교과서 강독 관련된 내용 한번 하면서 좀 또 진행을 해 보죠. 발해 문화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12년 기출 문제에 그 구 일제 시대 때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과 같이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자, 16강 보충 페이지 25 페이지 펴 보세요. 25 페이지가 아니네. 28 페이지네요. 잠깐만요. 잘못 적었네. 여기네. 28 페이지. 자, 발해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다. 예. 요걸 이제 읽어 볼게요. 자, 발해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굴식 돌방 무덤인 정해궁지 모지 같은 거 있죠. 자, 굴식 돌방 정해궁지 모지에 보이는 모주임 청장 구조는 고구식 그 돌방 무덤에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모주임 청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청장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 청장이.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있다가 이렇게 점점 좁히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모듈 청장이에요. 자, 이건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죠. 자, 이곳에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심차고 생동감 있다. 자, 정의 공주 묘지는 묘지의 벽화가 발견됐는데 무덤 양식과 벽화는 당의 영향을 받은 전축풍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천장도 고구려에서 말하는 평행 고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행 고임 구조는 모주림 청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해공주 모지는 정통적인 구식 돌방 무덤, 정여공주 모지는 그 중국식 전축분, 그렇지만 공통적인 모주림 청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발해 이제 지상 건물에는 궁궐토나 절터를 통해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상경은 이건 장항성을 모방한 거예요.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항성을 본따 건설한 것이다. 그래서 외성을 쌓고 남북은 넓은 주작대도 내고 그 안에 고구려 성원을 어 세웠다. 그래서 인제 있고, 또 궁궐의 건물 가운데 온돌 장치가 있는 걸 볼 때, 이 온돌 장치는 이제 바레인들 고구려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죠. 자, 바레인들 냉방구조 온돌과 돌사 자상은 중국에 볼 수 없는 형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거죠. 고구려에. 그럼 발해에서 불교가 장려함에 따라서 불상과 석등이 많이 제작되는데 상경 용총부의 절토에 발해 석등이 있어요. 네, 여기 옆에 보이시죠? 석등. 근데 이 석등이 작은 것 같은데 되게 커요. 이게 6.3m가 돼. 상경 절토에 나와 있는데 이 석등이 이게 고구려적 욕설을 띠고 있죠. 자, 발해의 석등은 고구려의 어떤 미술 특유의 강경함을 살아 있어.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함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발해 궁궐토에는 발견된 벽돌과 기와의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심취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다음에 상경과 동경의 절토에는 두 부처가 이제 나란히 앉은 이불 병자상이 발견됐는데, 자, 이불 병자상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옆에 있긴 있는데, 예. 하여튼 이거 이불 병자상과 관련돼 갖고 여기 있네요. 예.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개의 부처가 같이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야. 이게 길림성 혼춘면에서 발견된 거죠. 동공 용원부 위치에 있던 건데 그 북 그런 그 고구려 불상으로서 유명한 거죠. 아, 그 고구려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중경 어 그 발견됨으로써 상당히 유명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불 병자상. 예.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냐면 정효공주의 모지가 있죠. 정효공주 모지. 그게 이제 무덤 양식에서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청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평행 고임 구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만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광탑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벽돌 양식은 대부분 이제 중국식 양식이죠. 중국 애들은 뭐 무덤이라든지 그다음에 탑 같은 걸 벽돌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광탑,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바레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앞에 들어가서 어디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불상 역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해서 있는데 대개 불교는 발해 불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적 요소가 나오면 다 고구려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불교를 좀 볼게요. 발해 불교와 관련돼 갖고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발해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주로 도성과 옛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발해 문화층들 모두 확인된 한경 그 남도 신푸의 절국 유적은 이런 양상을 잘 보여줬다. 또 고구려 후기 불교의 정통인 이불 병자상은 그 옛 고구려의 지역의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 여기 이불 병자상 있죠? 요 지역. 요거 이불 병자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동경에서 발견되고 또 중경에서 또 발견됐네요. 예. 자, 발해 불교는 문왕 때 크게 발달했다. 문왕은 스스로 이 사람들 전륜서왕이라고 칭했어요. 그 문왕은 스스로 전륜서왕을 이끌면서 무력이 아닌 불법을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을 지향하여 각제 사찰을 많이 지었고요. 이로 인해서 발해가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귀족들이 널리 신봉했다. 그래서 이제 문왕 때 그 불교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문왕의 존호에서 볼 수 있죠. 살아있을 때 칭한 이제 존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불교적 요소가 나와요. 자, 대응 이 사람의 종호가 보력, 감, 금, 윤, 법대왕이에요. 예. 이건 연호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력, 이 강, 금령, 법대왕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법명이죠. 법명. 그래서 여기 보면 금령이 금륜이라는 게 나오죠. 금륜은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건 전륜서왕 신화와 관련된 거죠.
전령서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금륜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흥 그 보력 어 호감이네요. 예, 호감. 예. 대륙, 보령, 호감, 금융, 법, 대왕이라는 명칭에서 여기에서 불교 중시 사상,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금륜이라는 말 자체에서 인제 전유성왕 신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정확하게 쓰시 써야 돼 써 드릴게요. 이 대흥, 보력, 그다음에 요게 되는 보덕, 호감, 음 호감, 금융, 성법대왕이에요. 성법대왕. 성자 빠졌네. 요 명칭. 이게 그 당시 살아있을 때 존호였는데 여기에서 불교적 요소가 강하다. 음. 그다음 9 세기 이후에 발해의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나 당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인제 여기 뭐 함난 신포 절곡 유적표토에서 봤던 명동 금동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명동 금동판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제 알 수 있는 게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고 금동판에 생긴 천손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고구려 왕실의 조상을 가리킨다. 예. 요런 것들 이제 같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강독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통론 관련된 내용을. 자, 발해는 문왕 때 당과 외교 사실을 맺은 후 그의 문화를 받아들여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 잠옷 발달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때 이제 당나라의 문화는 성당 문화죠. 그래서 발해 사신과 상인 그리고 유학생과 유학생들이 당에 왕래하여 성당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발해의 문화는 당의 문화와 함께 무슨 문화도 있냐면 고구려 문화도 같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당나라의 문화의 특징할 때는 당적 요소하고 고구려적 요소를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삼성육부제, 그다음에 보통 상경의 그 도시 구조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작대로 이런 것도 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십이제도, 간등제도, 예, 등등 동경성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잠자는 미녀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당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정여공주 모지 있죠. 벽돌 무덤을 만든 건축군 정여공주 모지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중국에서는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인제 여기기 때문에 요런 요소, 당적인 요소를 되게 강조해. 예. 그래 갖고 요번에 중국에서 없었던, 지금 거의 유물만 남아 있던 상경 유적터를 다시 발굴해 갖고 새롭게 만들고 있죠. 예, 요거 왜 상경을 되게 강조했어요. 당나라의 어떤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장안을 모방을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고구려적 요소가 또 강한 것도 있죠. 그 시험 문제에서는 고구려적 요소가 이제 강한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부여나 뭐 고구려나 5 단위로 끊어지잖아. 예. 그래서 오부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오경제에 영향을 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사람들이 이제 냉방장치, 온돌장치, 이런 것들도 인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제 모주님 그 양식 있죠. 모주님 그 구조 양식. 그다음에 그 불교, 불교는 다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 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사원제의 불상, 이불 석불 병자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와당의 연화문, 그래서 그 기와 같은 거 있죠? 기와의 연화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석등 같은 것도 인제 고구려 양식을 영향받은 거죠. 예. 등등 이런 것도 있고, 묘지로서의 정해공주의 묘지가 있죠. 이 정통적인 군식 돌방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예. 요런 것들이 고구려적 요소였던 거.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요소를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이불 병자성에 관련돼서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 옛 땅에 서 있고 그 지배층이 옛 고구려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자, 발해는 또 유학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것은 당에 간 유학생들이 당의 빈곤가에 급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등재 서열 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발해 육부의 명언, 유교적 이름을 아름답게 표장을 해서 포장한 것도 그 역시 발해의 유교가 잠옷 발달하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근래에는 도나에서 발견된 정해 공주 모진이나 중경토에서 발견된 정여 공주 모지에서 사륙 변년치 양식이 되었어요. 음. 그래갖고 발해의 한문의 사용의 능숙함을 알 수 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건 비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발해인들이 썼던 역사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전 이런 것들이 발견돼 있지 않아. 왜냐면 아쉽게도 이게 발견되지 못한 게 뭐냐면 발해가 멸망할 때 다 불 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기록이나 일본의 기록에 일부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야. 예. 심지어는 발해가 독자적인 어떤 발해 문자도 사용했다고 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유적이나 이런 기와에 보면 독자적인 발해 문자들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해독이 안 되죠.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제 발해도 상당히 그 당나라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 왔고 한문학이 발달됐다. 유교가 이제 발달됐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발해 불교는 잠옷 융성했다. 융성하였다. 그것은 발해 유학생이 당에 왕래하였고, 자, 실제 성경 동경성에 비롯한 10개의 절대에서 불상, 석등, 영권, 문의와 같은 불교 유물이 출토된 걸 비로 알 수 있다. 자, 발해 불교는 문왕의 존호, 살아있을 때 아까 치면 대흥, 그 보력, 호강, 금령, 법, 금령경, 법, 대왕이라는 불교식 그 명칭에서 볼 수 알 수 있다. 자, 요때 인제 여기 금융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융이라는 것은 요거는 정유서왕과 관련된 것들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금융 그 경 여기 법자가 성자가 빠져 있네. 여기 성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법이나 금융이라는 건 다 불교 용어죠.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고구려 귀족의 신궁으로 널리 서행했 하였은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구려 불교 계승. 자, 발해 전투는 절도는 모두 40군데를 확인되며, 자, 이들이 이제 주로 상경 등 오경에 집중되어 있어 불교 지배층 중심으로 전파됐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승려는 역인정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있고, 석인정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불교 종파는 간음 신앙과 법화 신앙들이 이제 그 유행했다.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불 병자상 같은 것들에서 간음 부처와 이제 법화 그 부처가 같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발해 미술은 발해가 가장 오랫동안 도성으로 사용됐던 상경 도성지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상경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장항성을 모방한 거예요. 당시 수도인 장항성을 모방하여 외성 안쪽에 북쪽 쪽에 내성을 쌓고 그 남쪽에 외성 남문에 직서 주작대도를 두는 등 성문의 여러 조방을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리제로 운영되잖아요. 여러 방들이 존재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자, 항성안에는 5개 궁전 지가 남아 있고 그 가운데 온돌 장치가 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니 이는 고구려 정통을 계승한 것이다. 자, 발해 고구는 크게 흙무덤, 돌무덤, 벽돌무덤 이렇게 있어요. 자, 흙무덤은 발해 건국 이전부터 유행해 발해 초기까지 지속된 토착적 양식이고, 아마 이제 만주 지역에 그 널무덤 같은 거 있죠. 이 널무덤 토강무라는 형태로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말갈족들이 주로 했던 묘지예요.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예족인 발해인들 발해가 아니라 부여인들 했던 무덤 형태고요. 돌무덤은 고구려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방 봉토무덤, 불식 돌방무덤이 주고, 대표적인 게 정해공주 묘지가 대표적이다. 자, 정해공주는 3대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해공주는 넷째 딸인데, 정해공주 모듈 양식은 완전히 고구려 돌방무덤이고, 청정도 고구려 무덤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각을 쓰인 고임 청정 양식이다. 모준임 양식이죠. 자, 정호 공주 묘지 역시 고임 청정으로 만들어 고구려 요소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근데 이제 정호 공주의 모주는 고인청정 양식이지만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벽돌 무덤이죠. 예, 그 밑에 있죠. 자, 정형공주 후지는 벽돌 무덤이고 하얀 벽화가 존재하겠어요. 예. 그래서 당나라 영향을 받은 후 바대중기 후 왕실의 일부가 만들어져서 그 숫자는 적었다. 대부분은 이제 왕가에서는 바대 왕실에서는 예전에 돌방 무덤 보통 돌방 봉토 무덤,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고유 양식을 따랐고 그 일부만 벽돌 무덤이 있고요. 일반 이제 그 뭐냐면 말갈족들은 토강모, 그러니까 흙무덤에 이제 묻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쭉 내용이 있는데 사원지에서 발견된 그 양식들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까 저 동경 용원부에서 발견된 이불 병자상 그 고구려 그 불상의 기술을 이어받았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경 서산터에서 그 뭐냐면 양식의 불상과 함께 고구려 와당이 인제 출교 어 출 주목되었 어 출 출토돼 주목되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불교적 요소들은 대부분 고구려 문화와 연결돼 있다. 바다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성격과 잇고 있음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이제 발해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인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 자 신라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신라 하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신라 하대 내용인데 잠깐 이제 좀 약간 중지시켜 놓고 자 그러면 신라 하대를 이제 보죠. 신라 하대의 특징은 대개 보면 네모난 게 그 세력들이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네모난 게라지만 무료한 게 제외하고는 다 뭐 네모난 게라 보시면 돼요. 예. 네모난 게고 그 왕들 중에 일부 박씨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 3명 정도 되죠. 박씨 계통의 왕족들이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전반적으로 왕권이 쇠퇴하고 귀족 세력들이 상당히 권력을 누렸다. 예. 그런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등 세력들이 되게 강해졌죠. 그래서 상대등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상대등에서 왕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이 왕이 되는 것도 되게 쿠데타나 인제 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이 됐던 거고 자 그다음에 왕계가 분지화돼. 왕계 분지화는 뭐냐면 어 예전에는 5 세대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고조할아버지까지 같은 거는 같은 혈족을 생각했는데 통일신라에 넘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3 세대로 바뀌었죠. 이게 오묘지에서도 나오죠. 근데 이제 요때부터는 아예 2 세대까지 바뀌어. 2 세대는 만약 할아버지까지 인제 공유하는 세대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사촌들은 인제 권력의 배제하고 자기하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 뭐 이런 사람들 형만 인제 인정해 주는 거지 왕실로서. 이건 뭐냐면 권력을 서로 인제 뭐냐면 나눠 갖는 거 싫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아주 일부 사람들만 왕실을 축소시켜서 나눠 가려는 어떤 권력의 독점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라 하대는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인제 하대 때 왕들이 150년 동안 20 명의 왕이 즉위됐고요. 그리고 그 왕들이 제대로 뭐냐면 부자상속을 했고 했던 왕은 별로 없고 대부분 쿠데타, 내란 그다음에 등등 해 갖고 죽게 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다. 근데 이건 정치적 혼란한 것뿐이고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신라화되는 상당히 발달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 발달됐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분열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됐던 시기죠. 이런 그 시기와 인제 연관시켜서 인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화대는 성덕왕 때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수왕 때까지 그 시기를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신라의 정치적 혼란은 이미 중대 마지막 왕인 해공왕 때부터 인제 비롯됐죠. 그래서 768년 해공왕이 대공의 난이 일어나 각 전국 96 각각의 이 서로 싸웠다고 한 것은 중대 집권적 왕권이 약화됨을 보여줬다. 이 난을 진압되었지만 결국 해공왕은 이찬 김지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계기로 하여 군사를 일으킨 상대등 김양산과 이찬은 김경시에 의해 피살되어 김양산이 왕이 오르니 이를 성동왕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김지정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해공왕의 측근 세력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걸 안 믿고 있죠. 왜냐하면 김지정은 해공왕의 측근 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김양산과 김경신은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해공을 죽이고 역사책에서는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이렇게 쓴 거야. 왜냐하면 어 그 김양산 김경신 입장 볼 때는 어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뭐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김양상이 이제 성덕왕이 된 거고요. 뒤에 이제 김경신이 원성왕이 돼요.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성동왕은 내문왕 10세손이나 하였으니 이로써 무려왕계 직계의 중대 왕실로 단죄됐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내문왕계로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성동왕까지는 아직은 좀 무려왕계 피가 섞였다고. 왜냐면 외가 쪽이 그 뭐냐면 무려왕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내문왕계통은 이제 김경신이 왕이가 된 사람이 원성왕 때죠. 그래서 이때 김경신 왕이가 될 때 누구하고 좀 약간 다퉜냐면 그 당시 이제 김주원하고 좀 다퉜어. 김주원하고 이 김주원은 그 무려왕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김주원이 이제 이 유력한 왕의 후보자였는데 그 기록에 보면 김주원이 이제 왕에 등극하려고 갔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못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김경신을 추대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의 선화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김경신이 세게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주원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쿠데타도 가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주원의 그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왕위가 되지 못한 것을 뭐냐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웃긴 게 그러면 원성왕 때 반란을 일으키지 한참 뒤에 822년 이고 이제 한 20년 뒤에 반란을 일으켰잖아. 좀 그건 한 명분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원성왕 계 왕위가 이제 올렸어요. 그 왕위를 계승했죠. 그래서 이때 원성왕 이후에 이제 뭐냐면 뭐 소송왕이라든지 예장왕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네. 예. 이 사람들이 왕위가 있었고 이 소송왕이 죽고 이제 예장왕인데 예장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숙부가 누구였냐 현동왕이었어. 현동왕이 이제 예장왕을 보좌해 주면서 이제 뭐냐면 예장왕들 측근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엔 쿠데타로 예장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통 앞에서 언급된 슬픈 예자들 왕들은 끝말이 안 좋아. 대개 보면 나라가 마지막 왕할 때 이제 왕들의 호칭이 예자가 붙거나 쿠데타가 죽은 왕들이 되게 보면 예자가 붙어요. 예. 자, 하여튼 이 예자왕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갖고 좀 약간 추가 설명할게요. 자, 예자왕 때 특징이 뭐냐면 공식 법률 20여 조를 발표했어요. 자, 20여 조의 법령을 반포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경동왕과 마찬가지로 하나 정책을 했어. 하나 정책을 통해 국왕의 권력 집중을 깨했지만 깨려고 했죠. 근데 실패를 했죠. 세 번째로는 이 예정학과 업적 중에 중대적 오묘제를 뭐냐면 청산하고 대신 하대 오묘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 설명할 때 이 오묘제라는 것은 원래 중국식 그 제사 방식인데 신문학 때 처음에 도입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신문학 때는 5대까지 아니 4조까지 하죠. 자기 고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뒤에 해공학 때는 3대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자기 할아버지. 근데 요때 들어와서는 더 축소돼. 예, 더 축소돼 갖고 어 더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3대죠. 예, 이것도 3대 때인데 특징이 뭐냐면 요때는 이제 뭐냐면 어 그 불천 지주로서 누굴 이제 제외시켜 버리면 그 당시 문무왕과 무열왕을 제외시켜요. 이 사람은 이제 별묘라고 따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누구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 쪽 그러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 쪽 이런 계열의 사람들 끼워갖고 불천지주를 만들죠. 그래서 3대를 불천지주로 만들어 놓고
이 세 명 다 네모난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은 이제 위에 때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이 하대 오묘제를 실시한다는 거는 이제 무효관계를 청산하고 네모난 계통을 확립한다. 이런 것들 의미가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업적을 세웠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현덕한테 이제 죽고 쿠데타로 이제 죽어 나가고 그다음에 즉위한 왕이 현덕왕이에요. 현덕왕. 자, 현덕왕은 때 이제 볼 게 뭐냐면 웅주에서 지금 공주죠. 공주에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켜. 요 김원창의 반란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09년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자, 이 김원창의 반란이 왜 일어났냐? 자, 김원창의 아버지가 이제 앞에서는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죠. 예, 원래 이 사람 무료관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계손으로 성동왕에 이어 왕에 올려야 했지만 원성왕이 비상수단 즉위하는데 불만을 품고 일어난 거다. 근데 이건 앞에서 온 거 같지만 이게 난이 일어난 게 822년이고 원성왕이 즉위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785년이거든요. 이게 몇 년이고요? 한참 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반란을 일으켰어야지 왜 지금 와 갖고 반란을 그때 나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또 그 헌동왕이 김원창을 홀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김원창에게 상당히 우대를 해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웅진도도 나가 있을 동안 김원창 웅주를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호를 장한 어, 연호를 경홍이라 해서 기세를 떨쳤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경홍하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 반란들은 신라 왕실의 내에서 일어나서 일종의 신라의 왕위가 되고자 하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 신라라는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고 지방을 근거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야.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고구려나 이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들이 그들 지원했다는 거야. 여러 지방색들이. 예. 그리고 옹주 자체가 어느 지역이에요? 예전에 백제 땅이었죠. 백제계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백제계 사람들부터 백제 유민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 싹 시집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신라의 중앙군이 와갖고 여기를 진압을 했죠. 이 김원청의 난을. 그래도 왕군에게 진압되었으며 왕 17년 현청의 아들 법문이 좀 아쉬운지 다시 한산주 그 북쪽에 가갖고 도읍을 정어 나라를 세우려다가 역시 실패했다. 그래서 김법문의 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자, 그래서 이 김원청의 아들 김법문은 한산주 지금의 이제 한강 유역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근데 이제 반란 세력들이 예전에 그 아버지 때보다는 한참 뒤떨어져. 그 당시 이제 고달산적이라고 해서 산적들을 모아가지고 그 뭐냐 반란을 일으킨 거야. 반란이 제대로 됐겠어요? 예, 결국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원창의 난이 끝났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원창 후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이 이제 흥덕왕이죠. 흥덕왕. 예. 자, 이 흥덕왕은 상당히 뛰어난 업적을 세웠어요. 이 사람 이때 잠깐 뭐 잠깐 10년 동안 이제 정치를 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를 좀 잘했어요. 이 왕 때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갑자기 흥덕왕의 정치에 대해서 없는데 좀 정리해 볼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흥덕왕에 대해서 일단 흥덕왕은 장보가 오니까 당나라부터 오니까 장보가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 청해진에 가서 이제 뭐 여기 해적을 소탕하겠다 하니까 허락을 내줬죠. 이때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보고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대사단 칭호도 줬죠. 대사단 칭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격식 수정이 내갖고 격과 식을 수정했어. 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임시법이고 식은 시행식을 수정해서 그 당시 골품제 위계질서를 재정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봤는데 원래 집사부였잖아요. 집사부를 이때 이제 집사성으로 개편해요. 집사부를 집사성 승격을 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된 것은 이건 그 전에 있었죠. 경도광 때. 이거는 하나정치 때 했고요. 자, 근데 이 흥덕왕은
아쉽게도 이게 뭐냐면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제 내분이 나죠. 그래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인제 그 재룡계하고 군정계가 싸워. 그래서 사촌 동생 김규정이 왕이 되려고 했으나 그의 동생이었던 균정의 조카 재룡이 뭐냐면 무력으로 그를 내쫓고 왕위가 돼요.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시강학이죠. 야, 그래서 이제 시강이 있고 그 시강도 배신을 때리죠. 자기 이제 측근세였던 김명이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래서 시강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민해왕이 되는 거야. 예. 자, 이때 청해진 대석 그 장보고에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규정의 아들 김우징이 아까 지금 내분에서 이제 패해 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김우징인데 그 아버지는 이제 내분 중에 죽고요. 그래서 김우징은 장보고의 원조를 받아서 다시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됐죠. 요게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점 시간에 제가 장보고 교과서 관련된 강독할 때 그 내용을 강독했어요. 자, 이와 같이 신라 하대에는 같은 진골기족사의 왕위에 둘러싼 자기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정치와 사회는 상당히 혼란에 들어갔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두 붕괴돼 나가요. 골품제도 점점 이제 붕괴돼 나가죠. 예. 자, 그러면 골품제 붕괴 내용을 좀 볼게요.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 싸움은 그들 진골 내부의 분열을 뜻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진골귀족들은 화원적 유대를 갖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보통 이제 그 5세대 공동체, 그 전에 또 7세대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삼국 통일 후 사회 발전은 이들의 유대를 이완시키고 족당의 분립을 가져와. 그리고 족당의 분립이 가져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7세대, 그다음 5세대, 그다음에 뭐 3세대. 이제 3세대까지 미치 못하니까 신라 하대 들어갔어 점점 들어가면서 3세대에서 자기 아버지 때까지만 이제 왕족을 이제 뭐냐면 하죠. 형제끼리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등 이런 족당의 분리를 가져왔다. 이걸 분지하라고 해요. 분지하. 분지하 형상이 나오고, 자, 그래서 같은 김씨 왕조이지만 이제 족당에 따라서 대입하고 왕에 둘러싼 싸움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신라사의 발전은 출생후부터 결정된 골품의 대신에 점차 능력을 중시하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같은 거,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골품만으로 정치, 사회적 출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은 신라 말까지 골품제가 유지됨으로써 그 한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이었다. 진골기족의 왕의 싸움이 그의 신분 조건보다 경제력과 사방의 무력함에 의존하였으면 이들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경제력과 무력이 없으면 왕의 쟁탈점에서 떨어져 나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자, 그렇지 않아도 신라의 골품제는 후기에 내려올수록 점차 붕괴되는 과정인데 통일기에는 성골이 없어졌고 진골만이 왕이 됐죠. 예. 그 외에 1두품, 2두품, 3두품은 사라졌으며 신라하대는 4두품도 백성과 거의 같은 지위로 전락했다. 자, 그래서 사회 발전은 골품제도 아래부터 해체돼 나간 것이다. 다만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진골기조의 폐쇄적인 이익 추구로 상위 골품인 진골과 육두품만 어느 정도 그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진골하고 또 누가 되죠? 육두품인 거야. 육두품은 우리가 이제 항상 당하고만 있는 것만 봤는데 실제로 이들도 뭐냐면 진골에 비해서 좀 약자일 뿐이지 실제로 다른 계층보다는 더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족들에 비해서 어떤 신라 사회를 타파하는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골품제 붕괴는 사회의 발전했다는 것이다. 신라 사회의 개방과 확대는 고대적이고 선열적인 골품제 제도가 더 이상 종속하게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 육두품 계열의 진골기족에 대한 도전은 골품제 해체를 촉진시킨 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육두품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근데 한계가 있다고 했죠. 이들의 그 진골 체제의 비판은 되게 소극적이고 행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육두품 자체가 진골체제 기생하는 지배층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진골체 비판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호족들 그 당시에 부각된 호족들은 그럼 어디에 속하겠어 골품제 안에. 호족들은 골품제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왜? 이들은 골프를 밖에 있는 사람이야. 골품지에 들어간다는 거는 신라의 국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지방민들, 노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있어도 들어가 있지 못해. 그래서 인제 이들은 골품 밖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노마처럼 되지 못했던 이유가 노마처럼 이렇게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가 나중에 지방 세력들에 타도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을 좀 약간 포용 있게 이제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거야.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또. 자 육두분 계열은 신라사의 지배층의 일익을 담당했다. 비록 간등이나 대하천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관직도 간부의 장관이 되지 못하고 주로 인제 뭐 요 밑에 차관 정도 됐죠. 집사성, 신랑 등 간부의 차관에 임명되어 비교적 우대를 받고 있었다. 자 이들은 국학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또 도당 유학생이 되어 유교 지식을 쌓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행정적 실무를 담당했으며 문안기구에 참여하여 국왕의 근시적 역할을 담당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문안기구에 참여해 국왕의 근시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 왜 기억하냐면 그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던 거야. 예전에 그 공사년 기출에 나왔어. 그래서 공사년 기출에 최초의 글이 나오고 거기에 문안 한림기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림기구와 관련된 간박 간청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하려면 신라 하대를 좀 특징을 봐야 돼요. 신라 하대는 진골 귀족들이 막 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내조, 외조라고 하죠. 국가의 공식적이고 이건 다 그 이제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집사부 같은 왕권을 보좌한다. 왕권의 대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집사부조차도 인제는 이때는 집사성이었죠. 예. 다 이제 진골들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성을 비롯한 국가의 외조, 집사부 기능을 집사를 믿을 수가 없어 왕권은. 그러니까 인제 어디를 강조시키면 내조. 그러니까 내조라는 것은 왕의 측근이나 비서 기관들, 왕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 일을 했던 기구를 내조라고 하죠. 이 내조 기관을 강화시켰어요. 이 왕이 누구냐면 진성 여왕의 그 오빠였던 경문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경문왕. 예. 경문왕. 그리고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사료도 경문왕 때 썼던 그 배경이야. 그때 이제 최치원이 이제 경문왕, 진성 여왕 때 이제 거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이제 집사성이 진골 귀족들이 장악하니까 그강의 국왕의 근시기구, 그러니까 비서기구죠. 근시기구, 비서기구와 그다음에 문안기구는 이제 서류나 이제 외교 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그런 기구를 강화시켰어. 그래서 이 근시나 문안기구 아이고 잘 쓸게요. 자, 근시기구나 문안기구를 강화시켰다. 아이고. 자, 이 내조 기능을 강화시켰고요. 요 기능에 저희 기구는 주로 누굴 임명할까요? 당연히 육두품을 임명하죠. 육두품을. 그래서 그럼 근시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냐? 이 근시기구는 중사성, 성교성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고 문안기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건너왔죠. 중국에서 인제 한림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한림원이 우리나라에서 한림대라고 불렸어요. 신라시대 때. 한림대. 근데 한림대가 나중에 그 경독 그 누구야 경문왕 때 한림대 이름을 뭘로 바뀌면 서성원으로 바뀌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한림대 서성원 요걸 쓰셔야지 답이 돼. 이 공사년 기출로. 그다음에 숙문대 같은 기능이 있어요. 숙문대. 그런 기능 숙문대. 자, 요런 이제 뭐냐면 기구가 그 문안기구다. 거기에 이제 최치원 같은 도당 유학생들 임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통해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예. 참고로 이 서성어는 나중에 고려시대 때는 그 중국식 명칭의 한림언어로 이름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강화시킨 내용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나 인제 이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보통 이제 제약 내용이죠. 자, 진골 체제에서 육두품의 활동은 언제나 제약을 받아야 됐다. 그들은 유교적 지식을 갖고 능력 있는 육두품 출신은 특히 도당 유학으로 발전된 중국의 정치체를 직접 보고 온 그들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신라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육두품 출신은 최치원이 정계에 등지고 유당 생활을 한 것은 이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나머지 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삼체라고 부르는 나머지 그 최초로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호족들에게 붙었죠. 예. 자, 그러나 이제 역시 진골 체제에 대한 육두품의 계열의 반항에서 또 한계가 있다. 그거는 육두품이 결국 진골 체제에 기생하는 지배층의 일부였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그 비판은 소극적이고 행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에 비해서 진골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건 지방 호족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뭐냐면 진골 체제 해체시키는 거, 신라 사회를 해체시키는 주요 세력은 지방 호족들. 왜냐면 이 지방 호족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골 중심의 어떤 골품제의 폐쇄성 때문에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출된 것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김영철의 난이 일어날 때 많은 지방 세력들이 거의 호응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청해진 관련돼서 장보고가 지방의 세력들이 지방 세력이죠. 중앙에 진출했는데 분명히 힘이 있어서 그들 끌어들여야 되는데 장보고 끌어들였으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진골 귀족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해서 그걸 내쳤잖아요, 죽이고. 자, 이런 것들은 호족들이 더 이상 이제 신라의 중앙 정부에 들어가서 자신의 뭐 어떤 그 세력을 확대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회를 이제 어떻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골품제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국의 지방에 새로이 대두된 호족들은 신라의 기존 기선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진골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육두풍과 지방 호족들의 대두에서 결국 진골 체제 해체되고 이건 신라 사회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족의 대두를 보죠. 호족의 대두. 예. 자, 여기 호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호족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호족은 지방을 근거로 해서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이제 대토지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대토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제력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 사병 집단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군사력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또 뭐 도적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돈도 많다 보니까 문화적 독점력도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 이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향도라든지 선종, 그다음에 육두품들 등을 이제 후원을 해준 등 문화적으로 이제 독점력을 행사를 했다. 그리고 인제 또 뭐 어디가 자신이 나름대로 신라와 다른 독자적인 관리 조직 간반제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고려시가 넘어가면 성종 때 항직 제도도 인제 개편됐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문화적 독점력, 그다음에 간반제 등 여러 이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이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뭐라고 칭했냐면 성주라든지 장군으로 칭했죠. 자칭. 성주 장군. 근데 이제 신라의 그 기록에 보면 이들에 대해 적대적이잖아요. 신라 중앙정부나 호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을 적수라고 칭해. 적수는 적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등장 배경은 이제 보면 일단 이들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한 틈을 타서 생산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예성강 일대 그 생산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 등장을 했고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간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간반 제를 통해서 주변에 그런 작은 호족들을 이제 통솔해. 큰 호족들이. 예, 그래서 지방 중소 호족들 예속 관계를 맺게 하고 그다음 지방 학교도 건립하고 향도 조직을 통해서 향토 제사를 주관하고 항종사의 이대로를 또 장악을 해요. 육두품과 결합되고 선종도 후원함으로써 지방 문화 수준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중앙 정부의 가혹한 수탈과 그다음에 초적들이 많았어요. 초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중앙 정부에도 낙세강 특고 그러니까 원 그 뭐야 도적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도적들을 이제 그다음에 초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숲풀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적들 그래서 초적이라고 했어. 예. 그래서 이 초적의 위협에 대응해서 자위 조직도 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거 읽기 전에 잠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강도 그 교과서 10 페이지
교과서 한다. 보충 페이지 10페이지 펴 보세요. 10페이지. 아, 내가 빼먹는 게 있었네. 예. 이거 하다가 정신이 없어 갖고 이 남북국 사회와 경제 부분을 빼먹었네. 예. 아, 그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읽고 할게요. 예,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 정신이 없어 갖고 요걸 빼먹고 있었어. 사회하고 경제 부분이 통론 부분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할게요. 먼저 사회에서 보고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적 부분은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 요거부터 읽고 할게요. 어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 사회 부분이니까 일단 안 읽는 부분부터 할게요. 여기 통일시대 사회 모습. 음. 자, 여기 볼게요. 자, 요거는 개정교과서 금성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하여금 한반도 지역의 삼국 사람들은 오랜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현현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어, 교류하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다.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폈고 백제와 고구려 지배층은 신라에 간등을 주고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정비해서 고구려 백제 사람들 골고루 평형했다. 이걸 이제 일통삼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점차 한 민족의 구성 융합되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신라 간등을 주고 그때 이제 포용했다고 하지만 필요가 있을 때 한 거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박탈하고 죽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만 기술돼 있어요. 예. 자, 그러나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제는 계속 유지됐고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졌지만 진골 귀족들은 여전히 최상위 신분주로 온갖 특권을 누렸다. 반면에 육두분 출신들은 국왕을 보좌하면서 실무 관료도 크게 성장했지만 신분제 제약으로 인해서 최고위직을 오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이제 3두품과 1두품은 이미 통일신라 시작 때부터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하위 지배층과 평민의 구분이 점차 심해졌고 4두품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기 때 이제 뭐냐면 거의 평민화됐죠. 예. 자, 그 당시 이제 골품제 붕괴를 전해주는 그 흥정화의 고소가 있는데 흥정화 업적 중에 제가 설명할 때 골품제를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골품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품이 무너졌기 때문에 골품에 따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등급이 정해지고 어, 옷이나 의복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주거지도 다 다른데 이때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사치를 하고 비단도 있고 골품에 정해는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해 버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그 교서가 이거 있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사람은 상하가 있기 때문에 골품에 따라 해라. 근데 이 사람들 말 듣나? 이 말을. 자, 하여튼 흥정한 교서는 그 당시 골품제가 붕괴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다음 발해를 볼게요. 발해도 귀족이나 평민, 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분제 사회다. 왕족을 비롯해 귀족층은 고구려 유민 계통이 많았지만 일부 말갈 출신이 있었다고 있고요. 이들은 대시나 고시 등 성시도 가문을 포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뭐냐면 독차지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발해 성씨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만 신분에 나타난 풍기의 높낮이에 따라서 지위나 대우, 옷, 색깔 등이 달랐다. 평민은 대부분 성씨가 없고 이거는 뭐 신라도 그 당시 마찬가지예요. 성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 주로 지배층만 한정됐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성이 일반화된 건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일반화된 거야. 예. 자, 고려의 유민부나 말간인들이 다수 차지했다. 자, 이들은 농민들 나라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했고 최하층의 청민은 예성민과 노비도 이루어졌는데 귀족이나 지방 토착 세력들이 예속되었다. 발해의 마을은 대부분 말갈부로 이루어졌으며 토착 세력들이 지방간을 통제를 받으며 자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형까지만 주로 이제 그 관리들이 파견했고 그 나머지는 촌주라는 사람들이 간접 통치를 했죠. 그다음에 요 당시 발해는 여성의 권리가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 피는 그 남자들을 이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는 그 기록도 나와. 그래서 여성들의 권한이 되게 강했다.
이런 것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뭐 십자매 해 갖고. 근데 그 헬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제 신라에서 출신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완화되다 해 갖고 있는데 요 내용들 좀 읽어 볼게요. 요것도 인제 신라 통일신라 사회사와 관련된 거죠. 지학사에 있는 내용이야. 자, 태종 무열왕 때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했고 불교식 왕명도 중국 시효제도로 변했다. 자, 이건 삼국통일 완수한 왕실의 권위 높아져 성골이란 막연한 신성 개념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불교 중심으로 발전된 신라사가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한 결과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유교 정치 이념 도입은 요 저자의 생각인 것 같아. 그 학계 통념하고 좀 달라. 유교 정치의 이념은 도입은 고려 때고 요때는 불교를 포방한 거, 그러니까 유교 정치 포방을 한 거죠.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삼국시대 때나 통일시대 유교는 주로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였어요. 자, 하여튼 이거 뭐 참조하시고, 자, 신분을 표시하는 방식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수도 거주민들의 이제 강등을 나타나는 경위와 지방의 위기에 나타나는 외의가 있는데 요게 인제 나중에 다 경위로 일어나대요. 예. 그래서 인제 통일 사업하면서 중간에 경위와 외의가 있는데 경위 외의 내용은 그 국보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국보셈에 보면 주로 인제 골품에 득 석 골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경위를 주고 지방민들 수장들이 외인을 준다 이렇게 어 있는데 통상적인 견해예요. 근데 골 국보세미에서는 외의 상위 계층은 뭐냐면 진골 귀족들이 차지하고 육두분이 차지하고 하위 외의 하위 계층들만 수장들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요거는 그냥 꾸부 그 포세미의 견해고 요걸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경리하고 외의 요것만. 자, 이에 따라 수도 거주민에 대한 출신지 차별 및 중앙과 지방에 대한 외형적 구분이 사라지고 골품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신분제도 확대됐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사람 이 사람의 개인적 견해예요. 골품제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국인, 경주민들에게만 적용이 됐던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족들은 실제 골품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통일신라 사회계층은 통일신라 사회계층은 그 왕족을 포함한 귀족, 농민을 위주한 평민, 노비 등의 천민으로 이루어졌다. 귀족은 대토지와 목장을 소유하고 국가에서 관료증과 노급 또는 녹봉을 받으며 경제를 여유 있게 생활했다. 자, 일반 농민들은 연수 유적당을 소유하고 경작했으며 3 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민정 문서를 통해서 각 호별의 인구 증강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 자, 농민은 국가로부터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 대신에 촌락별로 부과된 각종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면서 했다. 그리고 그 민정 문서에서 노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노비제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의 민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예전에 한번 제가 금입택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금의 그 지붕을 이은 집 해서 금입태라고 하는데 요것도 좀 읽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을 좀 볼게요. 발의 인제 사회 경제 부분을. 그 앞부분은 각자 이제 읽어 보시고 요 두 번째 부분들 발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이게 인제 천재교육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발갈계 귀족 중에 이 총락의 우두머리 수령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총락을 들었으며 대외교육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보면 일본 사신들 갈 때 이 총락의 우두머리들이 많이 갔다 그래요, 대외모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유치국사라는 책에 실려 있어. 그래서 인제 곳곳에 촌리가 있는데 모두 말갈 부족이다. 자, 그들의 백성들은 말갈이 많으면 토인을 인제 그 당시 그 부족장 세력들이죠. 이들은 적다. 모두 토인은 족장을 삼았는데 백성들 모두 수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말갈족의 어떤 토인 관련된 수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평민은 말가인이 다수 차지했으며 농민들이 대부분 그 밖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조세와 역을 담당하고 최하층에 노비가 있다. 그래서 발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양하다. 그중에 담비가죽 등 발해 목피조 등이 일본에 수출한 대표적인 고가의 명품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그냥 각자 읽어 보세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말갈주 귀족들도 숫자는 적었지만 다수 확인돼 있고 대표님 오씨 같은 사람이 오광천 같은 사람이 재상에 지위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모씨, 사씨, 석씨 뭐 이런 사람도 일본과 교류해서 대사를 활용했다.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인제 시족들과 말갈 계통의 인제 성씨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경제 부분을 좀 볼게요. 요거 아까 좀 읽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발해의 인제 그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발해의 경제는 농업과 함께 목축, 사냥, 고기잡이 등을 주로 골고 발달했고, 날씨가 추워 밭농사를 발달했으며 일부 지역엔 벼도 재배했다. 목축과 사냥은 큰 비중을 차지하여 말과 담비 가죽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이렇게 있죠. 말과 담비 가죽. 그중에 이제 말인데, 이게 이제 미대한 교과서에 말의 명막, 고구려 유민 태우고 달리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마대가 바레가 이제 명마로 유명해요. 예. 그래 갖고 이게 신당서에도 나와 있어. 그 각 지역의 인제 뭐냐면 특산물들 인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레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바레 말 중에 이 솔비인부의 말이 유명해. 이 솔비인부의. 그래서 이 솔비인부의 말은 일종의 전투말이에요, 전투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정통적인 말은 조랑말 해 갖고 숏다리죠. 그래서 주로 이게 짐을 짊어지거나 운송을 하는 데 사용하고, 전투에서 사용하는 말은 좀 롱다리야, 롱다리.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는 사육된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인제 뭐냐 솔빈부에 많이 키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도 수출하고 그래요, 이런 말들을. 그래서 솔빈부가 어디냐, 어 이 솔빈부 이거 없네. 예. 솔빈부가 아마 요 부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발해 잠깐만 음 정치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5경 15부 62 주가 있는데, 잠깐만요. 솔빈부가 어디에 있냐면 15부 중에, 네 여기 있네. 네. 자 여기가 인제 쭉 이제 발에 15부가 쭉 있잖아요. 이 용원부인데 요 솔빈부, 예 요 여기 솔빈부였어. 네. 그래서 여기가 말이 되게 특산물이야, 요 말이. 그래서 요 솔빈부 말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서, 자, 발의 여러 특산품 중에 으뜸인 솔빈의 말이다. 솔빈부는 오늘날 러시아의 차르네치노 일대로 넓은 초원에 펼쳐져 있어 특산 말이 잘 자랐다. 솔빈의 말은 바닷길을 통해 당에 수출되었고, 말은 철과 더불어 중요한 전략 물자였다. 그래서 당에서 매년 발해의 말을 1만 마리 이상을 사들이는 큰 손이었는데, 바로 상동반도 일대의 독자적인 세력이 있던 고려 유민 이정기였다. 요 이제 발해 말을 이제 많이 수용했던 세력들이 이정기라는, 이정기. 예. 그래서 이정기는 당의 군인이었지만 그 알록산 난을 계기로 해서 독립왕국을 했고요. 고구려 유민으로 결집된 이정기의 나라는 그의 손자 때까지 50년 55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래서 장보고가 죽은 후에 중국, 일본 그 당시 그 신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이제 장보고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대신 이정기 세력이 그걸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해의 말을 많이 수입을 해왔어. 그래서 그걸 또 갖다 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자 하여튼 발해의 문항은 이정기에게 말을 팔면서 비단을 값싸게 수입하는 한편 당을 압박하는 일석이조를 효과를 거뒀다. 자 이렇게 무역은 발해의 또 다른 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발해의 그 명마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발해 경제 발달 관련돼서 인제 비해상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9세기 이후 발해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농업은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행해졌다. 특히 모축이 발달했으며 말은 발해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한편 수공업은 금, 은, 철, 구리 등 금속 가공업과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발달했다. 자, 수도인 상경과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크게 발달됐고요. 자, 발해는 당, 신라, 거란 등 일부 일본 등과 무역을 했는데, 특히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해도와 육류를 통해서 귀족들은 수요품인 비단과 서적 등을 수입하고 모피, 철, 임산 등을 말 등을 수출했다. 또 당은 상동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했죠, 신라관과 함께. 그래서 발해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발해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일본도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발해 무역 관련된 기록이 많은 자료가 있어. 그래서 속일본기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거기에 보면 발해사 목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 갖고 목강 관련된 내용에도 그 당시 인제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낼 때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 차원도 있지만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같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지방 토착 수령도 같이 끌고 와 갖고 교육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걸 볼 수 있는 게 발해사 목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발해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사회 경제 부분을 봤어요. 통일신라 발해에 관련된 내용 교과서 봤고 아까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걸 좀 넘어가죠. 예 10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신라사의 이제 새로운 세력 등장해 가지고 포족의 대전과 대두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이거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거 그냥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8 세기 후반에 이어 통일 신라는 진골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혼란해졌다. 자, 중앙 귀족들 사이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졌으며 해공왕이 피살되고 150년 동안 20 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이 지속됐다. 지방에는 웅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원한을 품어 반란을 일으켰고 청해진의 장보고도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 앞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은. 자, 이러한 정치적 혼란 후 중앙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상실됐고요. 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귀족들은 사적 예속민을 늘리고 대토지 소유를 확대됐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치를 하자 이중 스타일로 조세 부담이 커진 지방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나 초적이 되었다. 자, 그래야 9세기 말에는 진성여왕 때 이런 전국 각지의 지방민의 봉기가 일어났다. 그 계기가 됐던 난이 그 유명한 원종 예노의 난이죠. 예, 원종 예노의 난. 그래 갖고 인제 그거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설명을 할게요. 요 관련된 내용. 여기에서 인제 그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중앙 정부가 지방에 강압 조습하자 그 당시 이렇게 난이 일어났다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난들을 좀 약간 설명을 하면 그때 이제 그 농민 반란이 인제 곳곳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 갖고 인제 상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예. 그래 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뭐냐면 농민 반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그래 갖고 인제 원종과 예노라는 사람이 진성여왕 때 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반란으로 인제 확대돼 나갔는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일단 과도한 수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더 이상 참다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고 자,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원종 예노의 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승탑 비문에도 보여요. 전국 각지에 초적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초적이라는 것은 숯불에 숨어 있다가 도적이 그 숯불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적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들이 처음에는 유민이에요. 유민을 했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초적이 돼 버린 거야. 그러면 자기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러면서 인제 군대가 조직화돼. 일종의 인제 도적의 무리가 아닌 농민군으로 이제 발전되는데 이걸 인제 그 사국사에서는 적고적 그다음에 항의적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농민군 조직화되면서 자기와 남을 좀 적군과 아군과 적군을 구별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군복 같은 것들을 입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붉은 옷의 것들 노란 옷의 을 입어서 적과 아군을 구분시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적고적, 항의적 이렇게 인제 있고 자, 이때 인제 이런 그 농민군들 그러니까 수령들 농민군들 유망 농민군들을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은 북원의 뭐 양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죽주의 기원 같은 사람들 여기 있죠. 네, 기원, 양길, 기원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양길의 부하가 궁예죠. 그래서 양길의 이제 밑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이제 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주 중에 이제 큰 세력들로 발전된 이제 정치적 결사 조직이 나타나.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호적 세력들 흡수 통합을 해 갖고 발전되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구냐면
앞에서 한 거의 궁예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원종 예노에 나눠서 이제 그 전국 각지에 농민발이 일어났고 이 농민발 일어난 계기가 되면 유민이 됐다가 이들이 초족이 이제 됐다 초족들이 조직화된 게 농민군이고요. 이들이 적고족 항의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가 요 대표적인 세력들이 양길, 기현 이런 세력들이고 자 그리고 나서 정치적 결사 궁예까지 이제 등장하죠. 정치적 결사 당시까지 그래서 얘들 궁예가 여러 호족들 통합을 해갖고 왕국을 세우죠. 후고구려를. 그래서 이제 기현의 난, 뭐 여기 양길의 난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밑에 좀 볼게요. 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 호족 세력들이 성장한 일정한 지역을 독립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해요. 스스로 뭐라고 칭했냐면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의 행정 군사를 시조 지배했다. 또한 도성 같은 성종 승려들은 중국에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어왔다. 자, 풍수지리설은 도선이 처음에 들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설명이 그런데 중대 때 들어왔는데 이게 확대돼 나간 거는 그 하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풍수 때는 풍수 지리설을 그 당시 지방세력과 연결돼서 도참 사상과 연결되죠. 풍수 도참.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인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인물이 결국에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이다. 이런 풍수 도참 사상인데 여러 지역에 풍수 도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왕건과 관련된 풍수 도참만 놔두고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도성비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자, 이거는 지방세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는 금성 중심의 경주 중심의 지휘관념을 벗어나 다른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크게 환영받았다. 그래서 풍수 지휘설이 도참 사상, 예언 사상과 연결돼서 그 자기 세력의 어떤 정당성, 호족의 정당성 이런 것들과 정당성을 마련해 줬다. 자, 그래도 이제 여기 풍수 지휘설과 관련된 내용 있죠? 산과 하천, 땅이 이루는 형태를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신라 말과 선종, 유교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사상적 기반이 있는데 풍수 도천 사상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고려와 관련돼서 나왔고 통일신라 시대 때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부분은 풍수 도천은 나중에 이제 사상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은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골기족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자 정계에 떠나 은둔생을 하거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최치원 같은 사람이죠. 호족세력과 연결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 못했다. 최원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밑에 신라말 농민봉기 등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그 헌동학 때 기록하고 쭉 있는데 여기 초족이라는 무리들이 나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신라말 질골의 왕위 쟁탈전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귀족의 토지와 관료전 등의 경작하는 농민층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9세기 이후 거듭된 홍련과 전염병으로 농촌 사회가 더욱 피폐해졌고 중앙정부와 지방세력 간에 의한 이중수탈 어려움을 겪던 그 농민의 집권층의 실망을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진성의 왕 때 붉은 바지의 도적 적고적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 경주까지도 그와 약탈했으며 적고적이라는 거죠. 이만큼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단순히 초적의 무리에서 이제 조직체로 만드는 그런 조직화된 이제 오늘날만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상주에서는 원종 예노가 이게 최초의 이제 기록상 남아있는 농민 반란이죠. 원주에서는 양기, 축산의 기현이 붕괴하여 전국 각지에 분노가 표출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록이 이제 그 합천 해인사 길상탑에 나와 있어요. 최치호는 전쟁과 홍련의 두 재앙이 동쪽에 와서 나쁜 중에 더욱 나쁘지 않은 곳이 없다. 굶어서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에 줄비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탑지에 많이 기록돼 있다는 거. 여기 탑지 내용에 승탑에 많이 기록돼 있으니까 일종의 1차 사료적 역할을 하죠. 삼국사기 2차 사료인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농민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증번호를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18번이에요. 18번. 마지막 인증번호는 세 번째 인증번호죠. 18번이고요.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밤 11시예요. 예. 자, 그 11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호족의 대두 관련된 부분, 그 통론 14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은 아마
그 중세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중세와 관련된 또 내가 이제 보충 자료를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같이 하고 몇 가지 이제 못 했던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요것도 16강 내용도 한두 가지 뺐거든요. 지금 이 강도 못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인제 그 남할 요초할 때 16강 보충 자료 사용할 테니까 그것도 챙겨서 보세요. 챙겨서 이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그냥 깔고 보세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